트럼프는 지금 물어보면 왜 전쟁을 했는지 아직도 전쟁 이유를 설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목표도 설정 못하고 있고, 처음에 2-3일 만에 한다 하다가 4일 만에 한다 하다가 3-4주 걸린다 그랬다가 몇 주 걸린다 했다가 지금은 다 이겼다 그랬다가 이겼는데 싸워야 된다고 했다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압박을 받았거나 속아 넘어갔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전쟁의 설계자는 전쟁 4주차인데도 명확한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원치 않았던 전쟁이라면 실제 설계자는 누구인가요? 누가 이 전쟁을 원했는가? 여러분들은 의아해하실 건데,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이제, 그리고 트럼프 지지 기반의 마가, 그리고 의회의 다수파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원래 입장은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뭐 선거 때 나와서 이제 공약도 그랬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중동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을 확장해 가지고 외교적 방법으로 중동을 정상화한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도 최대 압박을 하지만 전쟁이 아닌 협상을 강요하는 거였고, 그리고 오일머니와 투자 유치를 위해서 걸프 국가와 경제 협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거든요. 실제로 트럼프는 취임 초기에 이란의 비밀 채널을 통해서 협상을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유일한 국가인 오만을 통해서 중재 채널도 가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란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나는 좋은 딜을 원한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말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실 겁니다. 하도 인제 트럼프가 말도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타냐후가 세 번째 총리를 하고 있고, 거의 근 30년 동안 사실상 총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조금씩 바뀌었지만은. 그런데 1996 년도에 집권을 했습니다. 이 집권 이후부터 집요하게 이란과의 전쟁을 추진해 왔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클린턴 시절에 이자크 라빈 수상과, 그리고 당시에 피에로 의장이었던 아라파트 간에 협정을 맺었어요.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 중동 평화회담을 맺었던 이자크 라빈을 이스라엘에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타냐후가 집권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임시정부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 네타냐후 집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전쟁을 집요하게 원했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네타냐후를 후원하는 세력이 이자크 라빈을 살해하고 그 중동에 평화는 없다, 협상해 가지고 우리 불편하게 살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인제 위협을 제거해 버리자, 이런 식으로 인제 중동이 그때부터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시오니스트들의 집요하고 체계적인 마지막 단계로서 이란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제로 뭐 그런다고 해서 네타냐후가 힘이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리력은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직접적인 설계자고 기회의 창을 열었고, 미국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인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에도 네오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월츠 안보보좌관이나, 물론 월츠 안보보좌관은 있다가 금방 해임돼 가지고 인제 다른 데로 갔죠. 그것도 월츠 안보보좌관도 이란 전쟁을 이렇게 기획했기 때문에 그게 들켜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정책 방향하고 같은 거죠. 일찍 드러나는 바람에 갔을 뿐이죠. 그래서 트럼프를 계속 전쟁 불가피 방향으로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트럼프하고 무관하게 계속 있어 왔던 건데, 에이펙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로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서 압박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미디어를 계속 인제 유대 자본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어에서도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끌려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 내 이스라엘 로비의 영향력이다. 여러분들 에이펙을 아시겠지만, 에이펙 예를 들어서 상원의원 뭐 100 명이잖아요. 상원의원 100명 중에 에이펙 자금을 안 받은 사람 7 명밖에 없어요. 93 명은 받았어요. 그 정도로 에이펙 자금을 안 받으면은 거의 이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정도로 어려운 그런 거죠. 전쟁의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원하던 전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트럼프가 전쟁 개시 전부터 거의 전쟁에 대한 통제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트럼프는 막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란 해군과 공군 뭐 다 문지르뜨렸다, 아무것도 없다, 100% 파괴했다, 그러면서 그 다른 나라 보고 좀 와서 우리나라도 뭐 배를 보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좀 해 달라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죠. 100% 제거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헛소리처럼 나오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이란의 반응도 예측하지 못하고 통제도 못하고 이란 지도부 40 명을 제거했는데 그리고 최고 수장인 최고 지도도 제거했는데 이란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미국 미군 기지들은 거의 다 파괴되고 그리고 인제 이스라엘도 지금 거의 파괴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은 한순간도 지 통제 체제를 잃지 않을 거 있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그렇게 인제 이란이 박살나는 걸로 자세히 보시면 민간인만 죽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의 그 파괴되는 무기들을 자세히 보시면 다 박물관에 있을 만한 무기들만 파괴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란이 그냥 갖다 놓고 이거 때리라는 식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죠. 인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1 시간 안에 25 분에 45분 만에 이란이 다 반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훨씬 잘 준비가 돼 있는 거고 트럼프는 플랜 A도 없어서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명확한 목표를 이야기해서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고 이란을 민족 집단비로 분열시키고 약화시켜서 이란을 시리아처럼 만든다. 이게 인제 이 트럼프 목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레이트 이스라엘이라는 목표를 제시했고 이거를 가로막는 이란을 이 유일한 저항축이니까 어떤 지금이든 나중이든 언젠가 제거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빌려지지만 다음 대통령이 와서 안 들어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물어보면 왜 전쟁을 했는지 아직도 지금 전쟁 이유를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목표도 설정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2-3일 만에 한다다가 뭐 사흘 만에 한다다가 3-4주 걸린다 그랬다가 그리고 뭐 몇 주 걸린다 했다가 지금은 다 이겼다 그랬다가 이겼는데 뭐 다시 또 싸워야 된다고 했다가 이겼는데 국회에 2,000억 불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겼다 하면서 해병대도 보내고 다른 나라에도 보내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장기전도 아니고 네타냐후식의 지역 재편 비전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 비전이 없으면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압박을 받았거나 속아 넘어갔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4,000 킬로 떨어진 디에고 가르시아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2발이 왔는데 한 발은 중간에 떨어지고 한 발은 SM-3를 요격했다 이런 이야기를 미국 센트컴 중부사령부에서 발표했거든요. 근데 요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는 인제 저 같은 사람은 그 뉴스를 듣고 '어디에서 요격됐을까? SM-3로 요격을 하려면 몇 킬로 밖에서 했을까?' 이런 게 인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걸 추정하는데 아무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이란은 또 즉각 부인해서 "우리는 쏜 적 없다." 근데 지금 그 미국 언론과 인제 유럽 언론과 이스라엘 언론은 이 그동안에 잠적해 있던 이 네타냐후가 나타나 가지고 이 미사일이 유럽과 런던에 도달한다고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피해에 대한 보도를 통제했어요. 사진을 찍어가 보낸 즉시 보내면 잡히면은 무조건 5 년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CNN이나 외국 그 기자들이 보도를 하면서도 피해 장면 안 보여줬어요. 그 정도로 보도 통제를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피해 장면을 공개했어요. 아파트 같은 데 떨어진 걸 보고 그걸 인도적 문제를 제기하고 막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초등학교 아이들 165 명을 175 명을 죽여 놓고 인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건 딱 보면 유럽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가짜 깃발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쏜 적이 없는 미사일을 쏘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있는 게 거의 분명하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 미군의 최고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런 게 가능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요것은 이스라엘이 그레이트 이스라엘이라 가지고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여기 시리아나 이라크나 사우디 뭐 요르단 그리고 뭐 레바논 뭐 이집트 일부 이런 걸 다 차지하겠다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병사들 IDF 병사들 여기 견장에 요거 달고 다닐 정도로 이게 공식적으로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게 성공하건 실패하건 이걸 떠나서 이걸 꿈을 가지고 있다. 인제 이런 큰 계획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전쟁의 설계자는
네타냐후가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유도해 가지고 계속 인제 이란을 지속적으로 도발하면 이란이 참을 수 없는 한계점까지 밀어붙이면은 인제 대규모 보복을 빌미로 미국을 전면전에 끌려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많이 깨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경쟁이 되는 걸프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미군도 여기서 다시 발붙일 수 힘들게 돼 있는 그런 거죠. 어찌 보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미군 손으로 무너뜨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중동 유일의 지역 강국으로 부상한다. 이게 가지고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인제 트럼프 일기 때 솔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한 것부터 나탄자 핵시설을 파괴한 거, 이란 핵과학자들 연속적으로 암살한 거, 작년에 있었던 12일 전쟁 이런 것들이 일련의 이렇게 흐름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아시는 분들은 1996년도에 클린 브레이크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 문서를 아시는 분들은 이 전쟁의 아주 기본을 알 수 있는 건데요. 리차드 펄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인제 일련의 유대인들 네오콘들이 저걸 만들었는데요. 평화회담을 반대하고 위협의 근원적인 제거를 한다. 그런 것이고 요 문서를 신임 그때 당시 네타냐후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네타냐후 정부에서는 아직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9.11 이후에 네오콘을 통해서 이 울프비트 닥트린으로 생각해 가지고 미국이 대신 실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11이 일어난 다음에 5년 내에서 7개 나라와 전쟁을 하겠다는 계획을 그때 9.11 이후 일주일 만에 세웠다 하던 이 이야기가 웨슬리 클락 장군이 나중에 인제 실토를 했죠. 요 전쟁을 하신 순서를 보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이란입니다. 나머지 다 제거했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움직인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이거를 2009년도에 브루키스 연구소에서는 위치 패스트 페르시아라는 보고서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해 놨는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걸 보면 그걸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소요를 한다든지 네타냐후한테 맡긴다든지 직접 군사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가 다 있고요. 요게 이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 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핑계를 대는지 요런 것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래전부터 계획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은 거죠. 이걸 오바마한테 들고 왔는데 오바마가 채택을 안 했고 그다음에 인제 트럼프 때도 일기 때 채택을 안 했고 바이든 때도 채택을 안 했고 그런데 지금 인제 트럼프가 인제 여기에 넘어갔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로비가 미국 정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펙이 미국의 정책 결정을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요것은 인제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2006년도에 쓴 보고서입니다. 그때 당시부터 에이펙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의원은 다음 선거에 낙선한다는 게 워싱턴의 어떤 상식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제 최근에 이거는 벌써 20년 전에 쓴 책이지만은 벌써 최근에 인제 이게 다시 조명을 받을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2024년 선거에서도 의원들한테 1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고 그다음에 터크 칼슨은 이스라엘을 서구 문명의 적이라 그러고 요 2% 밖에 안 되는 인구가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 정도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미국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죠. 20여 년 동안 중동 전쟁에 수조 달러를 퍼붓고 수만 명의 미군이 죽거나 다쳤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전쟁들이 전부 미국이 거기서 전쟁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의 로비에 의해서 이렇게 가서 대신 싸웠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논의했다면 지금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반면에 이게 잔인한 게 뭔가 하니까 군산복합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군산복합체들의 돈은 누가 되느냐 하면 다 로스차일드나 이런 사람들이 자본을 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락 이런 자금들이 다 이제 주가 오르잖아요. 이걸 전쟁을 하면은 피해를 입는데 또 한편으로 무기 만드는 회사는 계속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 굉장히 인제 잔인한 건데 누가 이기든 관계없이 인제 이득을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1차 대전 때도 그랬고 2차 대전 때도 그랬죠. 히틀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전쟁을 했겠어요. 그때 1차 대전 해 가지고 독일이 망했는데 로스차일드가 돈을 대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벌써 한 20년 전에 화폐 전쟁 이런 책에서 인제 나왔죠. 그게 어쨌든 공식적인 기록이라기보다 약간 픽션에 가까운 거지만은 사실이 상당히 근거가 있게 되고 그게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이 한 이야기는 전쟁 계획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전쟁 목표가 아닌 게 뭐냐. 이란 핵 프로그램도 전쟁 목표가 아니더라. 이 비밀 회의에서 들어가서 인제 들은 이야기예요. 정보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인제 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란 핵 프로그램도 아니고 정권 교체도 아니더라 심지어는. 그리고 그냥 강성인 반미나 반이스라엘 지도자 집권에 대해서 대만족을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죽이고 나서 하메네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성이 됐죠.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목표로 추정되는 것은 뭐냐? 미사일과 드론을 계속 파괴한다. 그래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다시 생산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폭격할 거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끝없이 전쟁을 해서 수천억 달러가 아닌 수조 달러 비용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역을 어떻게 개방할 거냐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든 군사복합전은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국가가 어떤 하나의 일치 단결된 목표로 간다기보다는 국가 안에 있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부를 가진 나라를 어찌 보면 해체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 안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세력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이고 그 비용은 전부 미국 국민들이 지고 미국의 미래가 지는 그리고 우리 같이 인제 자원이 없는 나라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구조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설계자 네타냐후가 얻을 세 가지 이익은 무엇이며 결국 트럼프는 배신을 당한 것인가요? 예. 이스라엘 전략적인 이익은 일단 트럼프는 인제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들었고요. 트럼프는 알다시피 뭐 큰 계획이나 이런 것보다는 거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당장 거래해서 이득을 본다. 이게 인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인제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져서 전쟁으로 관심 전환하는 이런 전술은 있지만은 미국의 군사력이나 재정 능력을 소진시킬 장기 전쟁은 원하지 않아서 이거는 굉장히 오래 했고 특히 외교 협상 창구가 열려 있고 이란도 협상 의지를 표명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게 외교 특사가 다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외교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비오나 이런 국무장관도 아니고 국무부에 있는 외교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냥 그 개인이잖아요. 쿠셔너 같은 사람, 자기 사위나 스티브 위트코프는 그냥 부동산 개발업자거든요. 이런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외교적인 해법을 신용만 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게 외교를 원했다면은 트럼프가 했을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지금 혼선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뭔가 정신 이상이 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치매인지 뭐 지금 아니면은 다른 건지 뭐 제가 정신 과의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지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야기를 100번 하면 100개 중에 99 개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숫자 하나부터 굉장히 틀리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게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보통 사람이면 자기 이야기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가급적 진실에 가깝게 이야기하려는데 그 도가 넘으실 정도로 과장을 하거나 없는 일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뭔가 그러니까 누군가 그 입력을 하거나 자기가 선택적으로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아니면은 정신이 이상하거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이럴 때 전쟁을 벌여 놓으면은 미국은 동맹 방어란 명목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계속 이란에 대해서 연속 공격하고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있으면 계속 협상하는 사람은 때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협상에 나오는 사람은 때리는 식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난 6월 달에도 협상하고 있다가 때렸죠. 그 이스라엘이 때렸어요. 미국이 때린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란을 반드시 제거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야망을 위해서. 왜냐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의 인종 학살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은 다 침묵하고 있는데 이란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니고 페르시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랍 국가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달라요. 그런데 아랍인들이 그 박해가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랍 국가도 다 침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인종 학살에 대해서 저항하는 유일한 게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이 이라크 민병대 이런 게 전부 다 이란이 후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이 유지되고 있는 한은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으로 이란의 대리 세력이 포위됐고, 그래서 이란이 붕괴되면은 저항의 축이 해체될 거다. 이게 인제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걸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타냐후의 이익은 자기가 정치적인 생존은,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이란 네타냐후 개인적인 부패나 이런 걸로 법적인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란 핵위협을 제거해야지 핵의 독점을 하는 게 이스라엘 이익이 되고, 중동 지역에 패권을 확립하는 데 이란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란을 제거하는 게 무슨 이익에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냥 지금처럼 잘 이란하고 사이좋게 지내거나 지금 관계가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자기 석유를 달러로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위안화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미국의 이익은 이란을 제거하지 않는 게 이익이고, 걸프 지역에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 들여 가지고 그 돈이 미국으로 그런 이 선순환을 만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그걸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중동의 수렁에 다시 빠져들고, 그 비용은 미국의 납세자가 부담하는 거고, 그 서방 전체가 인제 손해를 보는 그런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 이익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은 전시 총리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사실상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안보 위기 프레임 속에서는 야당하고 사법부의 공세가 약화되니까 자기가 부패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정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쟁이 간단하게 끝나면은 뭐 이게 다시 끝나겠지만, 지금 벌써 2023년 10월 7일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전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란 핵위협을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게 되게 좋죠. 그래서 이란 핵 능력을 영구적으로 무력화하는 그런 것이죠. 이란의 전략적 사고는 이란이 인제 실존적 위협이죠. 우리가 보통 위협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위협은 능력과 의도거든요. 그 능력만 있다고 해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우리한테 쓸 의도가 있어야지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 그러면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한테 위협이 안 돼요. 근데 우리한테 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언제 쓰겠습니까? 자기네도 위태로워지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써야 될 상황이 있으면 우리한테 쓰겠죠. 제일 쓰기 쉬운 게 우리한테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위협은 진짜 큰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위협이란 것은 능력 곱하기 의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생각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자기네한테 공격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도는 1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자체가 위협인 거예요. 중동에 있는 어떤 나라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 위협으로 보고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계속 거기서 인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란 핵을 무기로 들어온 걸 막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죠. 깊은 땅속 깊은 데 있는데 제거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은 뭐 전략 폭격기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관통탄도 없고 이러니까 미국의 스텔스기를 가지고 작년처럼 GBU-57 대형 관통폭탄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을 전쟁에 끌이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혼자서 절대 달성할 수 없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미국의 군사력을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 목표에 활용하는 거죠. 미국은 거기에 끌려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동 지역 패권을 구도하는 거죠. 가장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중동 지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가지고 이란을 약화시키면 시아파 벨트가 이 유일한 저항인데 이걸 해체하고 이란의 지역 영향력을 소멸한다 이건데, 그래서 사우디 이스라엘 정상화 관계를 재가속하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는데 그걸 2.0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은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외교 관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제거되고 나면 약간 달라지죠. 이란이 제거되고 나면 인제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핑계를 대서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사우디도 제거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계속 협상하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은 사담 후세인을 통해서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근데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국은 주변에 이스라엘이 힘을 발휘하거나 패권을 가지게 되는데 제거하는 것을 차근차근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다 차지하고 나면 이스라엘이 그 중동에 있는
에서 에너지 강국이 되고 자기네 가지고 있는 기술 허브나 군사 강국으로서 중동의 주도적 파워를 가져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작은 나라니까 사람들이 조금 우습게 볼 수 있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 피터 틸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 노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나머지 애들은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뭐 혼란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끝나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 가지고 그 주변에 인제 경쟁자들을 다 제거하고 그 아랍 국가들을 이스라엘한테 복속을 시킨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자기 속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배신당했나? 배신이라기보다는 저는 거의 전략적 포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신은 신뢰관계를 전제로 해 가지고 속 안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네타냐후는 처음부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자신의 목표하고 충돌하는 것을 인지해 가지고 충돌을 관리하면서 트럼프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유도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 전쟁이 일어나서 루비오한테 물어봤잖아요. "왜 전쟁을 했느냐." 이렇게 보면 루비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은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미국이 예방 공격을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전쟁 범죄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을 사전에 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뭡니까? 미국은 그 공격을 이스라엘 공격을 막을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뜻하고 관계없이 마음대로 미국을 멋대로 좌지우지하고 미국 이야기 듣지 않고 자기가 멋대로 하는데 그거를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국무장관이 막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미국에서 전쟁을 강요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고 강요는 메커니즘이 군사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 언론적, 로비적 수단으로 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앱스타인 퓨리라고 그래요.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라고 그러는데 오퍼레이션 앱스타인 퓨리라 그런 이유는 뭔가니까 뭔가 약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따라서 트럼프가 순진하게 속은 게 아니고 그 구조적으로 선택지가 제한된 위치에 있고 그걸 설계한 게 네타냐후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수출 가능성이 있나요? 예. 현재 상황은 KF-21 보라매가 역사적인 전환점에 와 있죠. 거의 42 개월간 1,600 회 비행 시험을 했죠. 제가 1월 기준인데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완료했고 그리고 인제 3월 달에 인제 며칠 남았죠. 양산 1 호기를 출고합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공군에 실전 배치를 합니다. 저게 인제 저도 한번 참석했었는데 시제기 1 호기 출고는 한 5년 전에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참석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5 년쯤 지났죠. 그리고 인제 지금 양산 1 호기를 출고하는 거죠. 시제기는 인제 그걸 가지고 시험 비행하고 이렇게 해서 인제 양산하기 전에 인제 여러 가지를 업그레이드 이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양산 1 호기는 인제 생산하기 하는 것이니까 약간 다르죠. 첫 수출은 인제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한테 16 대를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게 48 대에서 축소된 것입니다. 그렇고 인제 수출 가능성에 인제 3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실전 운용 데이터를 확보한다.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비행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뭐 소문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증 안 된 무기를 사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그 구매하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인데 결국은 자기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 세금을 받아 가지고 저걸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 구매를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걸 잘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장 큰 게 아직 실전에도 써 보지 않은 걸 샀다 이러면은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분들이나 우리나라 공무원들 다 공무원들인데 안전한 길 택하죠. 그래서 검증 안 된 무기는 아무리 싸더라도 살 수 없는 게 인제 이 하나의 그 한계죠. 그래서 저 문턱을 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결국은 라팔을 개발한 후에 수출하는 데 인제 10 년이 걸렸거든요. 인제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아직까지 이 '수출이 빨리 될 거다.' 이것은 인제 생각이 힘들고 어쨌든 원래 인제 공군에서 운영하면은
운용 데이터가 인제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상 인제 실전 운영국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수출 협상의 판을 바꾸는 이게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일단 단계가 달라진다. 그리고 실전 운영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수출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인제 수출 타이틀을 달면 연쇄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단계만 넘으면 일어날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인제 공군의 실전 배치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미국이 수출 통제 족쇄가 있습니다. 이걸 해제하는 데 진전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무기 중에서 미국 부품이 굉장히 많으면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수출할 때 제3국 경도할 때 예를 들면 그 무기가 미국의 적국한테 들어가면 미국이 허용하지 않겠죠. 그리고 미국의 적성이 있는 나라거나 외교적으로 관계 안 좋은 나라도 안 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인제 우리가 멋대로 수출할 수 있는 거랑 미국이 원하는 거랑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중동이나 동남아 여기는 서방에 속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걸림돌이 있습니다, 미국 부품이 많아서. 근데 이번에 사우디하고 지난달에 또 사우디하고 리야드에서 항공 무장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자체는 뭐 그냥 법적인 구성이 그다지 없는 거지만 저게 뭔가 하니까 국산 전투기에 국산 무장을 통합하는 완전한 국산 패키지를 하는 그 전략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요기에 따르면은 미국의 승인이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뭐 저걸로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인제 해제를 하고 있다. 요게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 조건은 카이 수주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 이것인데, 기본적으로는 KF-21 관련 수출 잠재 물량만 해도 이게 수십조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2026년 카이의 매출 목표가 전년 대비 58%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 목표가 포함된 거 아닌가? 야 몇 대라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인제 추정이 좀 되고 있죠. 저건 불확실합니다. 저건 불확실한데 이제 회사 내부 사정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걸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지금 첫 수출국은 인도네시아는 확실하잖아요. 지금까지 온 것은 인제 3월 달에 프라보워 대통령이 국빈 방한하면서 이 "체결할 거다, 16대 수출 계약은." 당초에는 48대 도입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담금 문제도 있었고 기술 자료 유출 의혹도 있었고 인제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 있고, 또 인도네시아는 라파를 또 도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량이 좀 줄어드는데 분담금을 1조 6천억에서 6천억으로 하향 조정했고 인제 블락 2 16대 도입으로 인제 전략을 변경한 그런 거죠.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는 국방장관도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또 인제 KF-21에 인제 시제기 출고식 할 때 참석했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지금 인제 대통령이 돼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인도네시아 수출은 어 뭐 거의 진행될 것 같고, 수출이 성사가 되면은 이제 기체 단가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출 타이틀이 확보가 되면은 다른 나라들이 인제 이걸 살 수 있는 물꼬가 트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 나라들도 어차피 자기네들 처음으로 이렇게 사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가능성을 평가하면은 KF-21의 수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 어느 나라에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게 문제다. 그래서 수출될 건 뻔하고,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 공군 실전 배치 그리고 인도네시아 첫 수출 계약 이게 순탄하게 진행되면은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UAE나 필리핀이나 사우디나 이런 것이 협상되고 있는 것이 인제 계속 진행될 거다. 이런 모멘텀이 작동한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나 동남아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예. 일단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지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최상층에는 F-35입니다. F-35가 며칠 전에 하나 뭐 떨어졌다 하지만 어쨌든 스텔스 기고 대당 1억 달러 이상 되는데, 이게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정치적 조건이 좀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이 운영 유지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좀 별로 안 비싼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유지하는 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그래서 무기를 살 때 획득 단가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걸 총괄 그 수명 동안에 유지하는 수명 유지 비용을 보거든요. 수명 유지 비용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F-35는 최상층인데 좀 비싸고, 라팔과 유로파이터도 성능이 좋지만은 비싸고, 또 이거는 납기가 되게 느립니다. 지금 주문하면 한 10년 후에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라팔은 꽤 잘 팔립니다 지금. KF-21은 4.5 세대인데 이제 A사 레이더도 있고, 그리고 인제 대당 뭐 8천에서 9천만 달러 정도 하고 있고, 납기도 빠르고 기술 이전도 가능하고, 우리가 인제 저걸 오퍼하는 거죠. 그래서 F-35를 살 수 없거나 사기 싫은 나라들한테는 최적의 선택지다. 그리고 인제 러시아 항공기도 살 수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동의 이런 나라들 보면은 수-35나 수-57이 인제 인제 경쟁 기종인데, 이 기종들이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판매 여력이 좀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지금 쓸 것도 좀 바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전투기가 대안이 있는데, 중국 전투기도 정치적 이유로 좀 회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지션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UAE를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인제 UAE랑 방산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인제 KF-21 참여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는 UAE가 지금 이란에서 두드려 맞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건데, 그래도 뭐 어쨌든 방사능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천궁 같은 경우는 많이 수출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죠. 어쨌든 작년에 뭐 카이 본사에 와 가지고 UAE 공군 방공사령관이 인제 시제기에 직접 탑승했죠. 저게 굉장히 큽니다. 보통 뭐 그냥 쭈삣거리는 사람한테 안 해 주거든요. 꽤 일단 계약 성사가 상당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보통 저런 걸 하기 때문에, 저게 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우리 추정할 때는 '아, 꽤 수출 잘 되겠구나. 전면에 밟았구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UAE 방문 시도 인제 방산 협력에 또 논의했고,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계획이 인제 공시가 돼서 이 KF-21도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고. 근데 인제 UAE의 딜레마는 F-35를 희망하는데 미국에서 그걸 또 판매를 주저하고 있죠. 그 이유가 이 UAE의 그 하웨이 5G 장비 도입 문제로 인제 약간 걸려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뭐 지금 당장은 협상이 제동이 있어 가지고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걸 틈새를 노리고 있고, 라팔보다 좀 싸고 빨리 더 주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인제 원체 이 전투기 문제는 고위급의 정책이 일어나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확 밀어버리면은 밀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게 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런 조건 말고는 인제 사우디도 인제 공군사령관이 직접 그 카이를 방문해 가지고 이제 MRO나 교육 훈련에 현지 산업 참여를 원했습니다. 우리 뭐 대통령 실장도 사우디를 방문해가 방산 세일 하고 있죠. 이런 방산 세일은 거의 그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방산 세일을. 그리고 인제 사우디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계속 미국 무기를 사 왔는데, 사우디도 기름 팔아가 먹고 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을 키우고 싶은데 산업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지에서 생산하고 기술 이전하고 방산을 산업화가 해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찾으려 하는데, 이게 인제 핵심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카이가 리아드하고 MOU를 해 가지고 국산 무장 패키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도 있고, 우리는 기술 이전도 하고 그 현지 생산도 할 수 있게 해줄 공산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인제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데 사우디는 미국의 F-15 이런 것도 뭐 SA라 그러죠. 사우디아라비아 거 운영하고 있고 유럽 타이푼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변화 전략에서 KF-21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약간 나중에 운영 유지할 때 할 때는 쪼금 나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변화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께 좋고 값싸면은 그걸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인제 핵심은 뭔가니까, 사우디는 절충 교역을 요구하는 건데, 우리가 팔아가 생긴 수입의 50% 이상을 현지 생산 투자로 환원하도록 하고, 고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생산 파트너십 설계 방식이 계약의 성사의 열쇠다. 그래서 저는 사우디는 저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사우디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돈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사우디도 해야 될 사업들이 많고 하는 것마다 성공하지도 않고 뭐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매력적으로 할 수 있다 치면은 사우디가 굉장히 밝고 생산량도 많아질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필리핀은 뭐 우리가 FA50을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항공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군 현대화 계획 호라이즌 3라 그럽니다. 거기에 이미 KF-21의 20 대가 인제 도입을 검토하는 걸로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저건 아무 뭐 어떤 그 법적인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인제 유력한 후보에 들어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FA50 운영 만족도가 높고 이미 정비 교육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좋고 특히 인제 우리 정부 차관이 있지 않습니까? 인제 경제개발 뭐 협력 대외경제개발 협력 자금에서 기금에서 지원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입장에서는 이제 재정 부담이 완화되니까 이런 측면이 있고 인제 인도네시아하고 차이점은 굉장히 인제 신뢰성이 높아요. 우리가 이 필리핀하고 그 호세 리잘하고 해군 협력도 했고 뭐 우리 그걸 사는 걸 위해서 그전에 우리 인제 도태시키는 함정을 좀 정비해 가지고 필리핀에 주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필리핀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필리핀이 여건이 되면은 저거는 되지 않을까. 역시 인제 다른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인제 수출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집트하고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 KF 인제 FA 뭐 50 이런 것도 있고 인제 폴란드 국기하고 인도네시아 국기하고 색깔이 거꾸로니까 뭐 인제 그게 헷갈리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폴란드하고 엄청나게 인제 거래가 많은데 현재는 유럽산 전투기를 우선시합니다. 그 안에 유럽 전투기가 있으면은 이제 정비 유지나 이런 게 좀 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EU 내에서 인제 관계도 있고 하지만은 만약에 인제 블록 2, 3 개발이 본격화되는 2030 년쯤 되면은 그 공동 개발국 참여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우리 무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군 내부의 신뢰가 높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인제 다른 거하고 이어지겠죠. 이집트도 인제 카이가 공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경전투기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고 거기에 FA50이 이제 후보군에 있는데 이제 FA50이 성사되면은 KF-21로 이어질 경로가 좀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그다음에 필리핀, UAE고 중기적으로는 사우디, 이집트, 말레이시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폴란드, 태국, 페루 등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좀 우리가 생각에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스탠다드가 높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 이 사람들이 영국 식민지가 오래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눈이 좀 높다 이런 측면이 좀 있는데 UAE하고 사우디가 계약으로 이어지면은 중동 방산 허브가 전략이 가시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저 음 저런 것들이 인제 상당히 어 큰 그림에서 예를 사우디 중동에 물량이 많아지면 사우디에서 생산 기지를 만들어가 여러 나라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럽 미국 전투기 대비 KF-21 가성비가 제일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뭐 일단은 그 가격을 보시면은 라팔이나 타이푼 대비 한 30-40%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기체 단가를 보면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팔 때는 여러 가지 패키지를 같이 팔거든요. 그런 쪽에 보면은 인제 이 뒤에 붙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기체 단가는 싸게 해 놓고 그 밑에 인제 필수 패키지들의 값을 많이 부르는 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누면은 한 30-40% 저렴합니다, KF-21이. 그리고 인제 라팔 같은 경우는 성능도 우수하고 하지만은 인제 납기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리고 FA50은 스텔스인데 인제 이게 그 도입하면은 이제 비용도 많이 들지만 유지 관리를 미국이 완전히 독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손도 못 대게 하고 이제 미국으로 보내고 하니까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전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로파이트 같은 경우는 인제 영국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인제 스페인이 컨소시엄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 네 나라가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수출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도 옛날에 F-35 도입하기 전에 유로파이터나 라팔도 인제 경쟁 대상으로 생각했을 정도로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뭐 성능은 꽤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막상 해 보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나라로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거래를 탁탁 퉁칠 수 있는 거래가 많은데 저렇게 이제 복잡해지면은 각 나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인제 좀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있죠. KF-21은 한 8-9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에이사 레이더나 항전이나 이런 것들은 첨단적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인제 F-35하고 KF-21하고 비교하면은 인제 F-35는 인제 센서 퓨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KF-21도 꽤 뛰어난데 일부는 인제 F-35를 못 따라오는 게 뭔가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인제 퓨전을 할 때 쓰는 인제 알고리즘이 이게 다 AI로 인제 F-35는 돌아가죠. 우리나라는 일부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계속 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놓고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비행 역학이나 이런 게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인제 우리 KF-21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인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이게 인제 패키지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든 비행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한도 끝도 없이 '외국에서 수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뭐 작은 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좀 덩치가 된 나라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기술이 없어가 못 하는데 그런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해 준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패키지가 되죠.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전략 면에서는 더 좋거든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하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인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건데 인제 약간 미국식 방식으로는 저게 인제 '기술을 뺏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좀 못 하는데 우리는 저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인제 성능 자체는 인제 4.5 세대 기체에다가 국산 A사레에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인제 엔진도 F414 엔진을 써 가지고 유로파이터나 동급에 비해서 추력대 중량비가 좀 좋고요. 그리고 미티어나 뭐 암람이나 이런 거 운용 가능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블락2가 되면 이건 블락2는 2028 년부터 나올 건데 공대지나 공대함 능력이 추가되고 블락3가 되면은 내부 무장창을 탑재해 가지고 사실상 5 세대 스텔스기로 전환하기 때문에 지금 산하도 미래 업그레이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진화형 플랫폼이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인제 가성비가 우수하죠. 그래서 가장 우리 K방산을 극찬하는 것은 일단 낫기의 신속성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장점이 낫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그게 뭐 유럽 전투기는 계약하고 나서 7년 내지 10년 후인데 우리는 뭐 2-3 년에 납품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아직까지 우리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인제 어 앞으로 뭐 만약에 인제 여러 가지 수출 형태가 돼 가지고 현지 생산도 하고 하면 이게 인제 더 확대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뭐 FA50 이기는 하지만 폴란드의 경우는 뭐 1차 물량 12 대를 15 개월 만에 다 납품했죠. 물론 우리가 약간 방식이 갭을 맞추는 방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렇고 2차 물량도 36 대인데 2029년 초에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인제 러우전이 일어나면서 인제 무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FA50은 신속 납품을 가지고 거의 뭐 엄청나게 어 칭찬했죠. 뭘 적어서 인제 저걸 추진했던 폴란드 국방장관이 자기 공으로 돌리는 측면도 있었는데 "이런 낱개는 세계 방산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막 이야기했죠. 인제 한국을 쉽게 올리면서 자기도 인제 뭐 이렇게 공을 인정받으는 그런 측면인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인제 이것 때문에 우리 방산이 K방산이 글로벌 브랜드로 가게 된 겁니다.
잘 보시면 유튜브나 SNS나 혹은 외국의 인제 군사 전문지에서 하는 대부분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납품을 하느냐." 뭐가 됐든 엄청나게 방산이 빨리 납품한다. 이게 인제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인제 그걸 한국은 굉장히 빨리 납품한다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뭐 성능 이런 걸 이야기 안 하고 빨리 납품하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게 우리의 브랜드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제 필리핀에는 FA-50을 PBA를 합니다. PBA는 성과 기반 군수 체계라는 건데 어쨌든 그 운영 수명 주기 내에서 정비나 부품이나 교육 전체를 한국이 턴키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계속 인제 일거리가 생기는 측면이고 그리고 그 벌써 작년 6 월에는 FA-50을 12대 추가 계약을 했죠. 예 재구매가 가장 뭐 우리도 뭐 온라인에서 뭐 사면은 뭐 "재구매했어요." 이런 인제 리뷰를 남기지 않습니까? 뭐 조그만 그것도. 그런 것처럼 재구매가 최고의 극찬이거든요. 써 보고 좋으니까 다시 산다는 거죠. 그게 인제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인제 폴란드는 K2나 K9을 가지고 엄청나게 계약을 많이 했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K 방산 수출이 2025 년도에 인제 150억 불 역대 최고였죠. 그런데 올해는 270억 불 될 전망입니다. 굉장히 지금 K 방산이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급성장하여 중국과 일본이 견제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미국의 태클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예. 뭐 당연히 견제를 하죠. 그러니까 방산이라는 게 이게 다른 시장하고 다릅니다. 이게 정치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단지 점유율 몇 프로 이렇게 들어왔다 이게 위협이 아니고 이제 외교를 좌지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우리가 좀 뺏어가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직 그 갱단들이 쓰는 무기도 밀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잖아요. 갱단도 무기가 필요하니까 어디 가 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그걸 정상적으로는 국가의 통제에 있기 때문에 못 가져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혼란한 틈에 가져와 가지고 막 납품되는 것을 부패한 우크라이나에 돈 주고 빼돌려 가지고 멕시코 갱들이 쓰고 있어서 미국 무기들이 멕시코 갱들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제 무기라는 것은 굉장히 얻기가 힘듭니다. 팔기도 힘들고 사기도 되게 힘든 거예요. 어쨌든 인제 프레스티지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무기를 한번 인제 팔게 되거나 사게 되면은 이 관계 자체가 인제 어 국제 관계가 좀 달라지죠. 다른 관계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축구하다가 터키를 응원했다 그래 터키하고 우리 국민들이 좋아지고 뭐 독일을 이겨 멕시코 사람 좋아하고 이런 건 일시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무기를 팔면은 굉장히 지속적인 관계가 되고 무기를 사고 파는 나라의 관계는 다른 나라 관계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국제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같이 피를 흘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기를 사고 파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그 정도로 인제 신뢰가 없으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인데 그 시장에 듣보잡인 한국이 들어왔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의 방산 전통 강국들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인제 가장 위협적인 게 인제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높다는 게 위협적인 거고 인제 중국 같은 나라는 전략이 좀 다르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 서방에 나와바리 있는 나라들은 중국 무기를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방에 끝자락에 있으니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꼴 보기 싫은데 수용 안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태클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GDP 5%까지 군사비를 늘리겠다 가지고 막 재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려 하면은 여러 이유로 막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들 돈이 없어서 가성비를 택하고 싶은 나라는 막 사고 싶은데 막 정치적으로 다른 식으로 압력을 넣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 고가 무기를 사게 하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분명히 수요는 있는데 그걸 계속 막는 태클을 거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가 왜 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을 하느냐 하면은 그런 나라들한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요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국제적인 압력 구조 안에서
인제 충분히 매력적인 우리 요인을 줘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이런 게 굉장히 아까운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시장에 들어가려면 그것보다 더한 노력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 놓으면은 나중에 저절로 되거든요. 한번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한국의 방위 산업이 급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방위산업 급성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을 육성했지 않습니까? 중화학공업 기반 위에 방위산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화학공업을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발전하는 게 아니고 70 년대부터 꾸준히 인제 발전해 오면서 계속 인제 자라왔죠. 그래서 첫 번째 육성한 게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인제 독자적으로 우리가 무기 개발하기 위해서 국방과학연구도 세우고 방산업체도 세우고 인제 품질 관리하기 위한 것도 세우고 해서 쭉 만들었죠. 만들면서 인제 미국 무기를 쓰고 주로 미국 무기를 도입해가 쓰면서 우리가 그걸 뭐 그 리버스 엔지니어를 하거나 카피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가 인제 우리 발전은 일단 나토하고 같은 그 표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런 기술 도입도 쉬웠고 인제 수출도 쉬웠고 그다음에 큰 것은 우리가 인제 미군하고 같이 있으면서 미국의 MRO 사업에 많이 관여했어요. 왜 주한미군이나 뭐 이런 무기가 들어오면은 그 정비를 해야 되고 할 때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서 하기도 하고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지상 장비는 우리가 수요 자체가 많으니까 인제 우리가 생산도 많이 하고 국산화도 하고 그 쭉 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제조업이 뭐 잘했지만은 질적 도약은 사실 1990 년대 말부터 2000 년대 초반에 질적 도약했어요. 그때 품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그전까지 품질의 문제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이 뭐 휴대폰을 화형식 하기도 하면서 인제 품질에 대해서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2000 년대 들어부터 우리 자동차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모든 문제의 품질이 일단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의 품질 관리 문제,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서 뭐 식스 시그마 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품질 관리가 한계 도약을 했죠. 그게 인제 중국 제품이 따라오면서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끼이면서 할 수 없이 그 방향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있었지만은 인제 그런 어떤 구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투입한 거죠. 그것만이 살 길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투입을 해서 인제 지금은 그런 건 되게 많고 우리나라들이 제품을 팔면서 예를 들어서 애플하고 삼성하고 뭐 그걸 비교하면서 가장 크게 비교되는 게 뭐가 되는 거니까 AS에 대해서 달라요. AS를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을 잘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소비자 신뢰하고 형성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방산이 그런 큰 구조 위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산만 딱 보면은 물론 기술 통제도 있고 하니까 기술을 도입하는 게 어렵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범용 기술이 없으면은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거 도입해 가지고 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90 년대 그 2000 년대 초반에 들어서 불곰 사업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기술도 좀 많이 도입했죠. 그 기술이 지금도 쓰이는 기술은 아니지만은 기술을 인제 써서 한 단계 도약할 때 그때 필요했던 기술들이죠. 그 기술을 한번 배우면은 그다음부터 우리가 그다음 기술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계속 헤매는 데 비해서 한번 통과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 우리한테 도움을 줬다. 근데 크게 보시면은 방산에 대해서 뭐 어떤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래 지속된 과정이고 우리 산업이 발달해 오면서 같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게 되게 크고 그다음에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는 미국 국방부는 해계 감사에 역대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부패한 구조거든요. 제가 뭐 그런 걸 인제 방송 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제 블로그에 보면 그런 글도 많은데 미국은 엄청나게 바가지 씌우는 구조고 부패한 구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걸핏하면은 방산 비리라 해서 집어넣고 뭐 해 가지고 뭐 검사하고 뭐 이거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언론에는 그렇게 탔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그 검증하고
뭐 사실 어찌 보면 방위산업 업체들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한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경쟁력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 비용을 통제하고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가성비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에 납품해 가지고 방사청에 납품해 간 돈을 얼마 못 받을 수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 팔 때는 엄청나게 인제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도 했고 법령 중화법도 있고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생겼던 어떤 품질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발달하지만 또 열심히 해 가지고 어 소위 말해서 비리도 없게 하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해서 그게 전부 비용을 전부 절감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무5는 비닉 사업을 통해 개발이 됐으며 존재 자체도 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업이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비닉이란 것은 그야말로 인제 숨기는 걸 비닉이라 그래요. 비밀이고 언니 간다 이게 비닉인데 기밀 사업은 사업은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게 기밀 사업이고요. 비닉은 사업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최고 수준의 엄밀 프로그램. 그래서 비닉 사업은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국방부에도 몇 명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인제 하는 거죠. 현미5는 인제 그런 비밀 사업으로 했는데 한 비밀은 약간 역사가 오래됩니다. 뭐 어느 나라든 비밀을 할 수 있 비닉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약간 우리는 40년 동안 미사일 양해각서란 족쇄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게 1979 년도에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1978년 9년 이 사이에 많은 일이 생깁니다. 많은 일이 생기는데 그때 뭐 한미 연합사령부도 그때 생기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미사일 양해 가스도 그때 만들어 가지고 한미 간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했죠. 그래서 사거리 180 킬로, 탄도중량 500 킬로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걸 오래 가다가 30 몇 년 동안 가다가 인제 2012 년도에 인제 사거리 800 킬로, 탄도중량 500 킬로 요거는 인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뭐 잠시 늘린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인제 이런 오랫동안 제약 안에서 인제 한국군이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일단 두 가지 전략을 택해서 첫 번째는 미국과 협상해 가지고 지침을 완화하는 거다. 그건 이제 미국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창의적으로 무기를 개발하되 개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게 옛날에 현무3도 그걸 진행될 때는 철룡이라는 위장 명칭을 썼었어요. 뭐 어쨌든 그런 그게 나중에 결국 들키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고 예 미사일 지침은 2021 년도에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거리 단도 중량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북한이 계속 핵 개발도 하고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족쇄를 치운다는 게 인제 계속 어려워지는 것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현무5는 이 해제 이후에 첫 번째 고위력 미사일로 개발했죠. 그래서 지침 해제 2년 만에 인제 IRBM급 미사일을 완성했는데 지침이 해제돼도 비닉 사업 방식은 유지돼 있어요. 비닉 사업을 하면은 인제 어쨌든 보통의 우리가 전력 군사 획득 체계 그러니까 무기를 획득하는 체계에서 벗어나거든요. 보통은 여러 절차가 있는데 이제 비닉을 하면은 그걸 벗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죠. 물론 빨리 하는 만큼 위험도 있지만은 특정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인제 비닉을 하는 거죠. 뭐 다른 무기도 다 비닉을 했다 치고는 무기가 어떤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닉은 위험도 따르지만은 그러니까 여하튼 어 나중에 완성하면은 효과도 좋은 그런 효과가 있죠. 하여튼 고위험 뭐 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닉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군사적 기습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걸 사업을 다 알고 있으면 적이 대응 체계를 만들겠죠. 그 전에 인제 실전 배치를 완료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외교적인 민감성이죠. 그거 하고 있다는 거 알려지면은 여러 나라들이 계속 반발을 할 수 있으면은 이야기하다가 그
뭐 추진하다가 정치적으로 시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추진하는 사람도 굉장히 고생만 하고 제대로 안 갈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사드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우리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사업이 실제로 지연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일이 뭐 사업 따라 다 다르니까 어느 걸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 노출을 방지하는 거죠. 세부 재원이 알려지면 상대가 대응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샤무5는 이름조차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고위력 미사일이라 그랬고 그랬었는데 작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국방장관이 현무5라는 공식 명칭을 썼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뭐 이야기가 있어도 2023 년도 국군에 날 때는 현무5는 컨테이너 안에 들어간 채로 인제 공개했고요. 2024년 국군에 날 때 실물을 공개했는데도 이름이 현무5가 아니고 고위력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국방부에 물어보면 이게 비닉 사업이라서 사업 명칭도 설명 안 해 줬는데 2025년 10월 달에 인제 현무5라는 것을 이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그래서 실전 배치하고 대량 생산 계획까지 발표했기 때문에 비닉에서 공개 선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대북 공개적 억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처음에는 여기 현무5는 천안함 연평교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010 년도에 이거 인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북한 지도부를 확실히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우리가 번거버스들은 GBU-57 저번에 작년에 이라크 인제 떨어뜨린 네탄즈에 떨어뜨린 건 같이 '지하 깊숙이 있는 벙커를 파괴하는 슈퍼 벙커 버스트를 만들자.' 우린 전략 폭격기가 없으니까 미사일로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 때 인제 굉장히 많이 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 2011 년도부터 ADD 내부에 시작해 가지고 인제 쭉 가다가 2021 년도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니까 그때부터 결정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가지고 급하게 인제 시험 발사 개최 개발 마무리해 가지고 2023 년부터 양산에 인제 돌입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 말은 뭔가 이 개발 능력을 꾸준히 가지고 있다가 인제 족쇄가 풀리면 그때 인제 갑자기 인제 생산했다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 왔다. 그렇게 인제 뭐 이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언론 나오는 걸 가지고 추정해서 인제 하는 이야기고요. 연간 한 최대 70여 발을 생산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것도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닉 사입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사일 주권 회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측면도 있고 이제 또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은 억제 선언을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무기를 안 쓰면서 효과를 발휘하는 게 가장 좋고 써서 효과를 발휘하는 그다음이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핵 보유국 북한을 대항할 무기로 떠오르는 840발 실전 배치된 현무5와 차세대 K방산의 핵심 현무세분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뭐 현무5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뭐 아직까지 기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전문가들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추정을 종합하면 탄도 중량이 한 8-9톤 정도 되는 것 같고 재래식 미사일 중에 탄도 중량이 제일 많은 거죠. 총 중량 한 36톤 정도 되고 인제 콜드런치 방식으로 이 하고 2단 고체 연료를 한다. 그리고 콜드런치 방식으로 하면 방향과 관계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럼 사거리가 최소한 한 300 킬로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벙커 버스트일 때는 그렇고 만약에 탄두를 경량화해 가지고 인제 가면은 3,000 킬로 이상 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 10 이상이고 급정속으로 인제 대기권 재진입 후 추적 낙하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미사일이 괴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8톤 정도 되는 것은 인제 영국이 그랜드 슬램이란 걸 거의 10톤 정도 되는 걸 가진 이후에 인제 거의 최고가 아닌가 재래식 폭탄으로서는. 그렇고 마 10 정도 속도로 지하 100 미터 이상을 타격할 수 있는 걸로 관통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제 그중에 중금속 탄도 비율이 한 80% 정도니까 굉장히 인제
이제 충격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뚫고 들어가서 이제 안에 폭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지하 갱도가 파괴되지 않더라도 내부 인원은 충격파로 사망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크다. 그래서 탄두 중량 8톤이지만 한 위력은 11톤 상당 되기 때문에 탄두 대비 폭발력이 한 30%에서 50% 향상된 설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840발이 맞는 수치인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식은 아닌 것 같고, 위키백과나 일부 보도를 보면 미사일 사령부 예하에 한 최대 한 200여 발을 배치하는 걸로 대략 언급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일단 840발이라는 것은 현무 5뿐만 아니고 현무 전체를 포함한 수치를 일컫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돼요. 현무 2부터 현무 5까지. 그 연간 생산 능력이 최대 70발인데 양산이 2023년 말부터 됐다 치면은 지금 한 2년여 했기 때문에 아직 뭐 160발 정도까지 밖에, 많으면 한 200발. 그리고 초도 생산에 비해서 나중에 좀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면 아직 100 한 20-30 발에서 많으면 200발 정도일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인제 중요한 것은 수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서 작전 배치 완료를 하면은 저 수치 840 발은 아니더라도 꽤 많이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숫자는 지금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디에 배치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삼축 체계 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축 체계는 킬체인과 KMD, KMPR이 있는데 KMPR에 인제 속하는 거죠. 뭐 육군 미사일 사령부 예하 부대 뭐 텔식으로 해 가지고 어디에 보관해 있다가 인제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합동 화력함이 인제 거기에 VLS에 탑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어 보입니다. 저 부분은 뭐 VLS 사이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인제 어 따져 봐야 되는 것이고요. 현무 7은 인제 현무 5 같은데 기본적으로 극초음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극초음속 활강체를 탑재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현무 5가 위력이 이렇지만 현무 인제 7은 요격 불가하는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요격이 불가하고 있고, 이것도 아마 뭐 이 사실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닉 사업으로 개발되고 있지 않나. 현무 7이란 말도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숫자는 전부 다 나온 이야기니까 약간 확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뭔가니까 지금 극초음속 활강체를 알려진 나라는 인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고, 미국은 인제 지금 개발하고 있어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실전 배치는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이 기술에 진입했다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빠를 수 있죠. 네, 미국 개발하고 있는 것은 LR 인제 HW입니다. Long Range Hypersonic Weapon이고, 러시아는 아방가르드가 인제 유명하죠. 러시아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중국의 등풍 17에도 인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인제 이렇게 앞서고 있죠.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오늘 나와서 이란 전쟁과 우리 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란 전쟁은 굉장히 급하게 변하고 있고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좀 어수선한데, 그건 전쟁의 한계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보다 좀 자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인제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라는 블로그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으면은 서로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